자, 이번 시간에는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가 한 대응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게요. 지난번에는 우리 거란의 침입, 그쵸? 에 대해서 배웠고, 서희의 외교談判,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려는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쳐들어온 나라는 바로 이 몽골이 되겠습니다. 몽골. 자, 이 몽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먼저 밑에 보시면 북쪽의 유목민족이던 몽골은, 자, 바로 유명한 사람이죠.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이 바로 부족을 통일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의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도로 이렇게 대충 그려서 이게 중국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가 이제 중국이 되겠죠. 중국. 자, 중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려가 됩니다. 이 당시 중국이 이제 송나라였다고 했잖아. 우리 고려하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무슨 부족이 있었다고 했어? 거란. 그 다음에 또 이런 유목민족이 비슷한 게 여진족도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또 요 북쪽에 또 더 거대한 그런 부족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몽골이 되겠습니다. 몽골.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거란이 나중에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를 결국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거란이 이 중국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더 강력한 유목민족이 나타나서 몽골이 바로 이 거란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거란은 멸망해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몽골이 중국 땅도 차지하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중국이, 이 몽골이 나중에는 더 큰 세력을 키워가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이 서양 세력들까지도 공격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게 바로 이 몽골입니다. 이 몽골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도 결국 쳐들어왔다? 우리 고려까지도 쳐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유목민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할 수가 있었느냐? 말 그대로 유목민족이다 보니 가축이 먹을 만한 물과 풀밭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유목민족 하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건 바로 뭘 잘 다룰 줄 안다? 말을 잘 다룰 줄 안다. 즉, 이 말을 타고, 즉 기병, 굉장히 빠른 이동력을 가지겠죠. 걸어다니는 것보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하면 징기즈칸, 알겠죠? 그래서 칸이라는 명칭이 여기 부족에서는 대장, 왕 같은 존재를 바로 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징기즈 칸, 알겠죠?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를 침입했다. 몽골은 주변 나라에도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조건으로 귀중한 물건이라는 걸 바쳐라. 그래서 고려에도 역시 사신을 보내서 물자를 바칠 것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려가 몽골이랑 전면전을 할 수 있는 힘은 아니니까, 몽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란도 물리치고 중국도 물리치고 심지어 서양 세력까지 공격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 몽골인들이 세운 나라를 뭐라고 나중에 부르냐면 바로 원나라라고 불러요. 자, 알아두세요. 무슨 나라? 원나라. 이 몽골인들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에 직접적으로 처음엔 쳐들어오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물자를 바쳐라 라고 했어. 그래서 몽골의 사신이 고려까지 왔던 거야. 근데 이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바로 이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빌미로 삼아서,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신이라는 것은 이 몽골의 대표잖아. 이 몽골의 대표인 사람이 이런 공물이나 조공이나 이런 거 귀중한 걸 챙겨가지고 징기스칸한테 가서 이제 바쳐야 되겠죠. 바치러 가는 길에 도적대에게 피살당해서 주공 사건이 발생.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의 책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를 이유로 고려를 침입해온다. 이것이 몽골의 1차 침입이 됩니다. 자, 몽골의 1차 침입에서는 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 이게 중요해요. 고려는 처음부터 항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려는 바로 도읍을 어디로 옮긴다? 1차 침입에서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 고려의 전략은 뭐다? 개경에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다. 그러면 왜 강화도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해가 되죠. 왜 강화도로 가냐면 여기 보세요. 강화도, 개경에서 강화도로 간다. 이 강화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예요? 섬이죠, 섬. 즉 유목민족인 기병을 주로 다루는 이 몽골인들은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지. 얘네는 바다를 본 적도 없어. 그 다음에 배를 타본 적도 없겠지. 그 다음에 기병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겠어.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선택은 바로 바다인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저항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몽골이 침입해온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기병으로 말을 타고 여기서부터 공격해 들어왔겠죠. 저번에 기억하죠? 우리 고려를 쳐들어오는 유목민족들은 다 여기를 지나치게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얻어낸 게 바로 강동 육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을 잘 지키는 것이 고려 입장에선 중요했을 거야. 근데 몽골군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고 이 루트들이 다 뚫리고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개경까지 공격을 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 밑에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남경, 천인성, 공주, 충주, 상주, 뭐 전주, 대구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기병이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빨랐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려의 대응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군은 주로 어떤 전략을 싸우게 되느냐? 주로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몽골군과 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보세요. 고려가 한 대응은 첫 번째는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다. 그치? 강화도가 바로 뭐야? 섬이잖아. 그치? 다음 두 번째로는 어디로 들어간다? 산성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슬픈 이야기가 있지. 뭐냐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고 했으니까 결국 왕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강화도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왕을 지키거나 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들, 그치? 가장 강력한 군대도 결국 어디 있었겠어요? 강화도에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는 왕이 그렇게 힘이 강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는 무슨 시기라고 부르냐면 바로 무신들이 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거의 허수아비였어요. 이 무신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고 자기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최씨 일가들이 무신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고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최씨, 이 무신 정권이 여기를 정변이라 하지 말고 정권이라고 해야겠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을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 근데 생각해봐. 무신, 즉 싸움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니까 결국 몽골하고 싸우는 전략을 선택한 거지. 근데 이게 왜 선생님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생각해 보시면요. 강화도로 왕하고 무신 정권하고 군대, 정규 군대가 다 여기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땅들은 전부 다 뭐가 돼 버리는 거야? 텅텅 비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센 군인들은 다 강화도에만 가버리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땅은 전부 다 빈 터가 돼버린 거랑 다름없다 이 말이야. 군대가 없는 거죠. 군대는 전부 다 강화도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무신 정권도 몽골이랑 싸운다 그런 느낌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권력, 그런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가져가는 거지. 진짜로 몽골이랑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기보다는 몽골한테 패배하면 자기들이 권력을 빼앗길까봐 그런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잘 보시면요,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왕이나 군대 이런 좋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은 다 강화도에 있어. 그러면 산성에서 싸운 사람들은 주로 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평민들이 여기서 힘을 모아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 목숨은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왜? 왕이나 최씨 정권이나 고려의 군사들은 전부 다 강화도로 가버렸단 말이야. 여기 비어있는 터에서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우리끼리 몽골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단 이야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바로 이 산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유명한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 승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후가 장군도 아니고 바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운 유명한 싸움이 바로 첫 번째는 용인 처인성에서 싸웠다. 두 번째로는 또 어디서 싸운다? 충주성에서 또 싸웠다. 그래서 바로 몽골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중요한 건 이 두 개 성입니다. 몽골군을 물리친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결과였다. 즉 뭐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그치? 상관없이 결국 힘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뭐 노비나 여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함께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규,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줘야 할 군대가 다 강화도로 가버리니까 일반 평민들은 우리라도 힘을 모아서 몽골군에 싸워야 된다.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운 거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러나 고려는 오랜 전쟁으로 결국 국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몽골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전쟁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황룡사 구축 목탑이 결국 문화재가 불타는 피해를 입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 기억나죠? 그쵸? 신라 시대 때 선동여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황룡사 구축 목탑이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탑이니까 불타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몽골이 6차 침입이니까 6차 침입이니까 얼마나 자주 쳐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몽골 군사에게 포로로 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몽골 군사들이 거쳐간 고을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민들이 힘을 합쳐서 김윤우라는 사람이 처인성과 충주성에서 바로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처인성에 가보시면 흙으로 만든 아주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가보면 되게 많은, 이게 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잘 남아있지 않아요. 뭐 거의 1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 몽골 2차 침입 때 김윤우를 비롯한 백성들이 몽골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겠죠. 김윤우가 바로 활을 쏴서 이때 대장이었던 몽골군의 대장이 살리타이라는 인물이었대요. 이 살리타이를 김윤우가 활로 쏴서 살리타이를 맞춰버린 거야. 그래서 몽골군은 이런 문화가 있대요. 자기들의 총대장이 죽으면 전쟁을 끝내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리타이가 활에 맞아 죽으면서 몽골군이 결국 후퇴하게 되는 그런 싸움을 한 것이 바로 김윤우다. 그 다음 또 이제 김윤우는 그 다음에 고려에서 왕으로 임명해줘요. 김윤우가 잘 싸운다고 하니까 강화도에서 그럼 김윤우 너 장군해. 너가 열심히 싸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김윤우가 또 역시 충주성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강화도가 몽골에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육지에서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그렇지. 그래서 고려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돼 있죠. 자, 선생님이 방금 왜 육지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모든 군대는 전부 다 어디가 있었다고? 강화도에 전부 다 가 있었어. 그럼 나머지 땅은 솔직히 다 버려진 땅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몽골군이 휩쓸고 지나가면 힘없는 백성들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분노한 김윤우나 일반 평민들이 목숨 걸고 싸운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결국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몽골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죠. 알겠나요? 네, 결국 전쟁에서 고려는 솔직히 말하면 몽골에게 결국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별초라 불리는 일부 군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삼별초. 이 삼별초들은 결국 근거지를 진도와 제주로 옮겨서 고려 조정과 몽골군에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러니까 왜 그럼 계속 옮겨가느냐? 진도, 그 다음 탐라, 제주. 뭘로 계속 옮겨다니는 거야? 마찬가지로 섬.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섬으로 계속 옮겨 다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한다. 근데 삼별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뭐 꼭 고려를 지키기 위한 그런 뭐랄까 영웅들이다, 뭐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기보다는 원래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최씨 무신 정권의 개인 병사들이었던 거야. 알겠지? 개인 병사들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맨 처음에 몽골이랑 전쟁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왕이라기보다는 왕은 허수아비였잖아. 여기 있는 최씨 무신 정권이 결국 몽골이랑 전면전을 한 거지. 왜? 자기들이 몽골하고 결국 몽골한테 항복하면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 몽골이랑 싸운 거란 결정을 가져간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몽골이랑 맞선 건 누구야? 최씨 무신 정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죽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겠지. 나중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권력을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러니까 왕은 어때? 이 최씨 무신 정권 자기 허수아비로 만든 애들을 제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랑 이야기를 하겠어요? 몽골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니네가 최씨 무신 정권 없애주면 우리가 너네한테 좋은 거 많이 바칠게. 우리가 거의 너네 말 잘 들을게. 이렇게 협상을 가져가는 거야. 결국 최씨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이들의 사병, 개인 병사였던 삼별초는 결국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던 거죠. 알겠나요? 네,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멸망해버려. 그냥 아예 없애버립니다. 몽골은 정말 잔인하다고 전해지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몽골인들이 엄청나게 강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기병이에요. 이 기병들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엄청 큰 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말 완전 말 조그매가지고 우스워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뭐 5마리? 7마리씩 가지고 다녀요. 한 명당.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도 결국 동물이니까 지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들을 계속 뭐 하는 거야? 교체해서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력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 굉장히 가벼운 경기병이야.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뭘 잘 쏠 수 있어? 활을 잘 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활로 쏘고 튀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다른 기병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런 형태의 굉장히 용맹함도 있었고 이게 바로 몽골군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몽골군에게 항복하면 잘해줘. 몽골군의 전략이 그거야. 항복하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으면 그래 알았다. 니네 좋은 것만 바치고 니네는 살려줄게. 대신 만약에 몽골군한테 항복을 거부했다. 그러면 몽골군의 전략은 어마무시해요. 그 성을 다 때려 부순 다음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여요. 남자는 할 거 없이 여자, 어린아이, 할머니, 뭐 노인 다 필요 없어. 다 죽여. 동물도 다 죽여.
심지어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요, 그 성 안에 있는 풀까지 다 죽인답니다. 풀을 다 죽이기 위해서 성 안에서 소금을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역사 속에서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지. 치열하게 싸우겠지. 자기들끼리 항복을 할 거냐 싸울 거냐. 당연히 대부분은 쫄아가지고 항복을 많이 했겠지. 몽골이 이만큼 단순히 싸움만 잘한 건 아니었다. 우리는 흔히 유목민족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전혀 무식하지 않았어. 훨씬 똑똑하고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 대부분 나라들은 많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 끈질기게 싸웠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교적으로 잘 협상을 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요. 나라가 뭐 없어지진 않은 거지. 그 다음에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강화도에 있는 귀족의 생활과 육지에 있는 백성의 생활은 어땠을까?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죠. 귀족에 있는 강화도는 여기는 정식 군대, 강력한 군대가 지켜주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의 피해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죠. 반면에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군대라는 게 없어. 그치? 모든 몽골의 공격을 자기들이 견뎌낼 수밖에 없으니까 몽골에 대한 피해가 아주 극심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최씨 정권, 그치? 비판받을 수 있다. 3별초의 항쟁이라는 것도 몽골에게 맞선 장점도 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싸우게 됐냐? 진짜 고려를 위해서 싸웠다라기보다는 뭔가 최씨 무신 정권을 위해 또 자신들의 그런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설명한 것처럼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은 무엇이냐? 몽골은 바다와 먼 지역에서 발전한 나라니까 배를 만드는 거나 바다에서 하는 전투가 약하다.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운 섬이지만 물살이 매우 빠르고 갯벌이 넓다. 여기 한강이 여기서 임진강하고 만나서 이게 하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살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서해야, 서해. 서해다 보니 갯벌이 많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본 적이 없는 몽골 입장에서는 강화도를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몽골군이 침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 그 다음 또 섬이 꽤 큰 편입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100길로 육지에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세금이라든지 식량 그 다음에 뭐 무기 이런 것들을 결국 바닷길로 보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오랜 기간 버틸려면 먹고 살아야지. 맞아? 그 다음에 또 명령 내려야지. 이 바다를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강화도에서 결국 버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고려의 몽골의 침입에 대한 항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몽골에게 결국 항복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의 왕은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몽골이 세운 나라가 뭐였어 아까? 원나라라고 한다겠지? 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야 했어요.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꼭 해야만 했다면. 그래서 이때를 바로 누구의 간섭기라 하냐면 원나라의 간섭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